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자, 우리 벌써 이제 고려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우리 고려사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선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가 있어야 이제 조선사까지 원만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은 고려사를 몇 등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5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어. 자, 5등분으로 나누는 그 기점도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울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요, 고려가 건국된 918년이겠죠. 그럼 처음과 끝을 한번 봅시다. 처음은 918년에 태조 왕건이 건국을 했고, 그리고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반천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화목인지 소극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경 지식으로 한번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국어도 중3이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돼서는 학원도 다니고 되게 열심히 배우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은 문법은 솔직히 암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괜찮아. 나는 고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 고전문학은 배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문학의 키워드 분석할 때 반천년, 500년 들어가면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맥수지탄이 무슨 사자성어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한때는 이제 전성기였었던 이 나라의 찬란한 역사가 더 이상은 없어지는 거잖아. 사라지는 거잖아. 그에 대한 허망감, 허무함, 무상감을 느끼는 정서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맥수지탄, 고려 왕조 멸망에 대한 탄식이 나타난 이런 고전 문학들, 이런 키워드로 구분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이제 한단지몽, 그리고 장주지몽, 남갈모, 일장춘몽 등이 있습니다. 요런 사자성어들 다 인생은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막 꿈에서 아무리 이제 즐거운 일이 있었어도 깨고 나서는 그게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무상감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니까 우리가 선생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모든 인문학적인 과목들은 사실 하나의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역사를 못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나 윤리, 철학을 못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의 문사철이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주말에는 이제 또 국어 수업이랑 또 역사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과목을 배우고 있지만 이 과목을 토대로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
조선 건국 약 500년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예리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아니, 조선도 1392년부터 1897년 이때가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었던 시기였었단 말이죠. 선생님 조선도 500년인데요? 그치? 조선도 500년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조선도 맥수지탄의 정서가 나타난 고전문학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 애들아 20세기 일제감정기부터는 우리가 고전문학이라고 보고 있지 않죠? 뭐라고 봐요? 현대시라고 보고 있어. 현대문학으로 보고 있어. 구분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이육사 시인을 고전문학 시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천년 500년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봐줘야 된다? 고려 왕조의 멸망을 탄식하는 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서진 성터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태조 왕건 때부터 어디까지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까지 끊고 우리가 이 사이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고려의 4번째 왕이었었던 광종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부터 1170년에 무신정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신정변 했었죠. 문신에 관해 쓴 자,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무신정변과 1170년으로부터 약 100년 뒤에 개경환도까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신들이 집권했었던 무신집권기 시기에 무신들이 집권했었던 무신집권기 시기에 무엇이 침입해요? 1번 거란, 2번 여진, 3번 몽골. 누가 침입했을까? 3번 몽골이 침입해요. 자, 이렇게 몽골이 침입하게 됐었는데 이 몽골의 이제 사신이었었던 저고려가 피살되고 나서 저고려 피살 이후에 이제 우리가 1차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살떨리게 무서운 몽골의 장수 살리타가 침입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리타가 침입하고 나서 우리가 몽골과 강화를 체결을 한단 말이야. 화의를 체결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1차 침입 이후에 수도를 몽골 간의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 강화로 옮겼습니다. 강화천도 1232년의 일이었었죠. 자, 이렇게 강화로 천도하게 되자 2차 침입, 이 몽골 장수 살리타가 재침입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쵸? 몽골 장수 살리타가 재침입을 하게 됩니다. 재침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우리가 몽골의 2차 침입을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인성에서 김윤호는 이제 승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승복을 입고 있었어. 김윤호가 불화살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었다. 그래서 원래 처인은 일반 현이 아니라 부곡이었었는데 이 업적을 통해서 부곡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일반 현으로 승격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차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최씨 무신집권기에 최의가 피살당하면서 이후 이제 또 김준, 임연, 임유무 등이 뒤를 이었으나 임유무 역시 피살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려의 왕자였었던 원종이 원나라의 황제였었던 몽골 원나라의 황제였었던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을 요청하면서 고려와 몽골 간의 화의가 즉 강화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도를 돌리자라고 했었던 게 1270년 개경환도가 되는 것이죠. 개경환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누구의 간섭을 받게 돼? 그렇지, 원의 간섭을 받게 돼.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경환도에서부터 요 시기 원간섭기까지를 누가 사회적 지배층으로 있던 시기야? 친원파를 비롯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노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었던 권문세족들
검문세족들. 그런데 이때 겹쳐지는 시기가 있었으니 어떤 시기였냐면, 보세요. 자, 여기 요 시기에 얘들아, 몽골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형성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한때는 유럽까지도 공포에 이제 휩쓸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켰었던 당나라 있잖아. 이 당나라가 이슬람 왕조랑 전투를 했었거든. 그걸 이제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왕조였었던 아바스 왕조한테 패배를 했어. 이슬람 세력들이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바스 왕조마저 이제 몽골의 사울루스 중에 하나인 이란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었단 말이야. 엄청나게 강한 이제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몽골 중에서도 쿠빌라이 칸이라고 해서 칭기즈 칸의 손자가 우리 중국사 한번 다시 생각해봐. 중국에 원래 송이 있고 960년에 건국된 송이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 위로 이제 거란의 나라의 이름 뭐야? 요나라였지. 거란의 요나라는 916년 아율 야국에 의해 가지고 요나라가 성립되고, 그리고 1115년에 완颜부의 추장이었었던 이 아굴타라는 인물이 여진 쪽을 통합해가지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잖아. 그치? 근데 송이랑 거란은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했다가 송나라는 문치주의로 나라를 학문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걸 문치주의라고 했죠. 학문을 중심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의 국방력이 다소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송나라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이제 다른 나라와의 외교 방법을 세패 공납이라고 해서 을이나 비단 등을 이렇게 공납을 통해 가지고 침입하지 말게끔 이렇게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지. 하지만 이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방법인 거야. 나라의 재정이 악화됐겠죠. 이러한 시기에 금나라가 건국되고 금나라와 송나라가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시켰어. 요거 이해하고 있죠.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킨 다음에 금나라가 송을 밀어내서 남송이 됐었지. 창장강 이남에 항저우까지 밀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남송이다. 근데 만리장성 너머로 넓은 이제 초원을 넘어서 말을 타고 온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서쪽의 하나라 이원호의 탕고토족의 서하마저 공격을 했어. 그리고 나서 누가? 쿠빌라이 칸이 남송까지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면서 중국 땅에다가 으뜸 원자를 쓰는 원나라를 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땅에 몽골이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는 사회적 피지배층으로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일까? 사회적 피지배층으로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일까? 가장 이제 몽골인이 사회적 지배층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 있고, 그 다음은 생목인이라 그래서 눈색이 검은색이나 갈색이 아닌 사람들. 어떤 사람들? 눈색이 파란 사람들. 눈색이 파란 사람들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맞아, 페르시아인들, 서아시아의 페르시아인들이었었단 말이야. 이런 생목인들은 사회적 지배층이었지만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었던 한족, 한인이나 아니면은 남송의 사람들, 남인들은 사회적 피지배층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중국 영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갔었던 한족들, 오늘날의 중국의 대다수가 한족 아니겠어요? 그치? 이 한족들이 원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 왕실의 내부 분열과, 그리고 당시 송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지폐, 교자라고 하는 지폐가 있었는데, 그 교자라는 지폐와 비슷하게 교초라고 하는 원나라의 지폐를 막 남발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까지 붕괴가 되었지. 그때 이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족 반란군을 우리가 홍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와
이 홍건적 출신의 한조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세워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를 하는 원명 교체기가 찾아와. 이때 지금 원나라 몽골은 지는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이 떠오르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원나라랑은 우리가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원나라에 반대한다라는 정책을 펼친 게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 아시겠죠? 공민왕이 펼쳤었던 정책 무슨 정책이라고요? 반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반원 정책, 원나라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원나라에 반대하기 위해 이 원간석기 당시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건문세족을 견제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하게 되는 것으로 성균관을 이제 성리학, 유학의 공부기관으로 개편했었던 공민왕의 업적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우리 이제 원간석기 지난 시간에 한번 관제가 격화되었었다라는 내용까지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석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원간석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고려의 관제가 격화되고 이제 몽골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차 침입 이후에 1차 침입 왜 침입했다 그랬어? 왜 침입했다 그랬지? 고려에 몽골 사신이 왔었어. 누구? 저고여가 피살당하게 되면서 살리타가 침입했지. 1차 침입 이후에 우리가 강화를 체결했었잖아. 그때 이제 몽골이 우리 고려의 땅, 특히 서북면에 다루가치라고 하는, 다루가치가 뭘까? 무슨 의미일까? 선생님이 다루가치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초록색은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는 어휘 설명하는 용도로 쓰는 거야. 다루가치 감찰관이에요. 감찰관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개경환도에 저항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누구였을까?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에 사병기구였었던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죠. 특히 이 배종손의 지휘하에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저항을 하고 이후에는 배종손의 지휘하에 진도에서 또 저항을 했지만 영국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했으며 이후에는 김통정의 지휘하에 어디까지 갔어요? 제주도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했었던 곳은 어디야? 제주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원간석기 때 우리 이 부분 볼 수 있어요. 원간석기가 찾아오기 전 삼별초의 항쟁의 결과로 가장 마지막에서 끝까지 저항했었던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가 설치가 됩니다. 탐라 총관부가 설치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이해되셨을까요? 탐라 총관부 설치. 자, 그리고 우리 고려의 영토에다가 이제 화주는 철령 이북의 땅이거든요. 철령 이북.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리자면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함경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철령 이북입니다.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두었다라는 거지. 화주에 쌍성 총관부 설치. 그리고 고려의 영토에다가 정동행성을 두었고, 이 정동행성은 어떤 의미였다고 했었죠? 정벌하겠대. 어디를 정벌하겠대? 동쪽. 한반도의 동쪽은 어디야? 한반도의 동쪽에 어떤 나라 있어?
일본, 그렇지. 일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기구였었어. 근데 일본의 원나라가 1차 원정을 갖고 2차 원정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둘 다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이 정동행성으로 일본을 침입하려고, 일본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정동행성을 이렇게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행성은 두 차례의 원정 실패 이후에는 고려의 원이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한 내정 간섭 기구가 되었다. 내정 간섭 기구. 이 외에도 이제 정동행성과 그리고 동명부 등이 있었고요. 동명부를 두었고, 우리 고려에다가 결혼도감은 뭐라 그랬었지? 몽골 사람들이 고려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했었던 게 도감은 일종의 임시 관청이라 그랬었어. 결혼도감을 설치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 결혼도감을 통해서 몽골의 언어, 몽골의 문화, 몽골의 의복 막 이런 것들을 막 익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몽골 원나라의 이제 아저씨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변발 생각해봐. 여기 머리 싹 밀고 뒤에 말총머리로만 묶고, 호복의 특징은 깃이 되게 높거든? 그 셔츠 카라를 이렇게 위로 올린 것처럼 깃이 되게 높아. 말을 타고 다닐 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깃이 되게 높은 옷들인데, 그런 호복과 변발, 심지어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몽골의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도감?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차라리 나이가 어리면 여기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빨리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다원이가 이제 더 이상 가릴 게 없다. 나 지금 결혼도감으로 끌려가게 생겼어. 어쩔 수 없이 이제 태건이랑 결혼을 하는 거지. 몽골로 끌려갈 바에는 태건이랑 결혼을 하겠어.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유행하게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조혼이라는 게 유행하게 돼. 일찍이 결혼하게 되는 조혼 유행. 조혼이 유행하게 되고요. 응방이라고 해서, 응방은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였어. 새 있잖아요. 새, 매를 징발하기 위한 기구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의 관제와 그리고 호칭 역시, 칭호 역시 다 격화가 되었었는데요. 호칭과 관제의 격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임금님이 왕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임금이 말하잖아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 배워봤을 텐데, 프랑스의 궁전하면 딱 떠오르는 궁전 있어? 맞아요. 베르사유 궁전 떠오르지. 이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왕 루이가 이제 왕권을 위해 가지고 설치했었던 궁궐이었었단 말이야. 굉장히 이제 아름답죠.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면서 태양왕 루이의 권력을 그 궁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었어. 그 태양왕 루이 14세 때가 프랑스의 절대 왕정기, absolutely power라고 하는 절대 왕정기였었단 말이야. 그때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짐은 곧 국가다. 내가 곧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얼만큼의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랬었던 루이 14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왕은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칭하는구나. 근데 이제 더 이상 짐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 또는 이제 왕을 우리가 폐하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폐하라고 지칭하지 않고 전하, 그리고 왕의 아들을 태자라고, 황태자, 왕태자라고 했었는데 태자에서 세자로, 그리고 지금 여기 봐봐. 태조 왕건 때
태조,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에게 주는 묘호가 태조, 성종, 그리고 4대왕 누구 있었어요? 광종 있었잖아, 그치? 과거를 실시하고 친재원론을 주장하면서 노비한방법까지 실시했었던 광종. 이 광종도 끝날 때 종으로 끝나. 조나 종으로 끝났었던 묘호 역시 더 격화됩니다. 조나 종으로 끝났었던 묘호 역시 어떻게 충성한다라는 의미의 충땡왕,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무광 등 이제 충땡왕으로 관제가 더 격화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런 시기 원나라의 간섭을 더 이상 거부하면서 발언 정책을 펼쳤었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공민왕입니다. 우리는 공민왕의 개혁정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정치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일단 가장 큰 게 뭐야? 반원이에요, 반원. 원. 이게 진짜 제일 큰 키워드라니까요. 원나라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원년석기 때 이제 고려 사회에서 유행했었던 남자들이면 여기를 싹 밀어서 변발을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옷인 호복을 입었었어. 그럼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몽골풍 금지. 공민왕이 이제 충성한 둘째 아들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둘째 아들이면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지. 심지어는 공민왕의 어머니가 무엇이었냐면 고려 사람이었어. 원간섭기 때 우리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었었거든요. 원의 부마국. 부마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위의 나라라는 거야, 사위. 우리 고려의 왕자들을 원나라로 데려가서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시켰어. 근데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이었었고, 공민왕보다 이제 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장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장자가 충해왕이었었는데 사치와 행랑을 부린다는 이유로 원나라에서 충해왕을 폐위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원나라가 우리의 내정에 깊게 간섭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나름대로 기대할 만 하잖아. 자신의 형이 폐위됐어. 그러면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대해볼 법한데 다음에는 충무광이 왕위에 오른단 말이야. 충무광은 어머니가 원나라 공주였어. 그러니까 그런 뼈대가 아니면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공민왕은 몽골의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돼. 그 공주가 바로 노국공주였어. 노국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로 왔을 때 갑자기 이제 대부분 다 이 원나라에 있다가 왕자들이 고려로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원나라 황실의 수기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위무사였던 거야. 호위기구에서 이제 있었었던 공민왕이 고려의 왕이 돼가지고 오자마자 용포를 입고, 고려의 왕이 입을 수 있는 용포를 딱 입고 이제부터 몽골풍 금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뭔가 심심치 않음을 느꼈겠죠. 그쵸? 특히 어떤 사람들이 심심치 않음을 느꼈냐면, 야 이거 뭐지? 무슨 분위기야? 라고 당황했었던 것은 이 인물이었어. 기철 등 친원파 세력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친원파 세력 숙청했었다. 근데 이 기철이가 누구예요? 대부분 막 검정고무신 막 떠올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얘들아, 기철은 여러분들 드라마로도 한 번씩 접해본 적 있을 텐데, 이 고려의 여인인데 원으로 가가지고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결혼까지 한 기황후의 오빠야. 근데 물론 이 기황후가 결혼도감을 통해가지고 원나라 황실의 이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해. 이건 기록에 없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려의 여인이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지.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니야? 내 여동생이 원나라의 왕의 부인이야. 막 벌써 막 신나잖아요. 그럼 나 이제 고려에서 야, 너 내 동생 알지? 기황후야.
내 동생 기황우라고. 황후라고, 황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벌써 신나죠? 그래서 이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 세력들이 입김이 되게 셌었는데 이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해 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들을 다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 정방을 폐지하는데 정방은 뭐였지? 선생님 이거 분필 한 번만 바꿀게요. 분필. 여러분, 선생님이 이 부분부터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주황색 분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방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야? 무신집권기야. 근데 무신집권기에 대한 내용을 다 까먹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어쩜 이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신집권기를 열었었던 인물 누구예요? 이일방, 이고, 정중부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정중부를 제거했었던 젊은 무신이 바로 경대승. 봐봐! 그 다음은 경대승 때문에 너무 무서워 산에 있다가 의종을 죽였었던 이 인물은 숨어 있다가 경대승이 병사하자 하하 나의 시대다. 이의민. 이름만 모르는 거. 그리고 최충원. 진짜 이름만 모르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최우. 정중부와 이일병 시기에 무신들은 왕이 아니야? 무신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왕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 기구들은 무신들이 쓸 수가 없겠지. 무신만의 권력 기구가 필요한 거야. 무신만의 권력 기구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때 설치한 거? 중방. 맞아. 정중부의 중방이라 그랬어요. 정중부의 중방. 그리고 경대승 때 이 정중부를 제거했지만 그래도 이거 그래도 신변보호가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병기구이자 이제 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 게 도방이었었죠. 그리고 최충원 시기 때는 더 이상 중방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부터 최씨 무신집권기 시작이잖아. 그치? 그래서 최씨 무신집권기만의 권력기구를 만들고자 무엇을 두어요? 무엇을 두지? 네 글자야. 교정, 도감을 두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교정, 도감. 그리고 나서 최우 때는요, 모든 인사권을 최씨 무신집권기에서 장악하고자 어떤 기구를 두었었어? 인사권 장악이야. 모든 인사권 장악? 등잔 밑이 어두워. 힌트는 이미 여기 나와 있어. 정방입니다. 알겠죠? 이 정방, 그리고 문신 수기 기구. 이규보와 같은 문신을 수기하기 위한, 수기라는 것은 잘 수게 지킬, 보호할 위자란 말이야. 그러면 그 수기 기구가 뭐겠어요? 서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이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정방은 무슨 기구였었다? 최씨 무신집권기 당시 최우가 설치했었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구였었다. 이 정방을 이제 목은 이색이 주도하여 가지고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를 다시 격상시키고 이제 공민왕 때부터는 뭐라고 하지 않아? 충땡왕이라고 하지 않지.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의 충땡왕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관제와 호칭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로 이제 정동행성을 축소시켰다.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동행성 축소.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화주에 있는 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이라는 것을 무기를 들고 힘을 써서 이 무력으로 공격해서 화주, 천령 이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이성계의 아버지였었던 이자춘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게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총 몇 개 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공민왕이 펼쳤었던 건 반원, 말 그대로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이 뜨고 있는 나라,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었던 친명을 주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때 또 누가 침입을 하게 되냐면 이 무리들, 명나라, 즉 한족 반란군들 홍건적이 침입해.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는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홍건적의 침입이 얼마나 크고 끔찍했었냐면 한 마을을 그냥 다 쑥대밭으로, 그러니까 마을에 살고 있는 민가에 살고 있었던 이제 남자건 부녀자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였는데, 심지어는 홍건적이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당연히 뭐 먹을 것도 없어서겠고 뭔가 그들도 밀려서 내려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먹을 것을 약탈하다가 결국에는 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먹기도 했으며 심지어 여성들의 유방을 잘라서 꼬챙이에 꿰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홍건적의 침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우리 고려가 혼란해졌을지 예상이 가죠. 그래서 1차 침입 당시에는 무거경이라 그래가지고 4만 홍건적이 침입을 합니다. 홍건적 4만이나 되는 수가 침입을 하게 되었었고요. 2차 때는요 10만 홍건적이 침입을 했어. 1차 때는 이제 우리 서경이 함락되었었고, 서경이 어디라 그랬지? 평양. 그래. 서경은 어디라고? 평양. 이거 이따 우리 다시 시험 본다. 고구려의 옛 수도였어. 서경이 함락되고, 그리고 10만 홍건적이 침입을 했었을 때는요, 이때는 개경이 함락돼요. 개경은 우리 어디야? 저 우리 고려의 수도야, 얘들아. 그치? 수도가 함락이 됐대.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피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복주라고 하는 오늘날의 안동이거든요. 복주. 안동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이 피란 가는 길에 왕만 움직이지 않았겠지. 아까 공민왕이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원나라의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했다 그랬었지. 같이 피란을 가는 길에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 거야. 그래서 노국공주가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게 이렇게 궁녀들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다리를 놔줬어. 그게 오늘날의 안동 노다리 밟기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노다리 밟기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 노다리 밟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 반에서 이제 주로 제일 가볍고 조금, 가장 이제 좀 왜소한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밟고, 가장 키 큰 친구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띄워준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밟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뛰어가지고 또 가서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이제 계속 우리 운동회 때마다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어. 내 마지막 기억은 선생님은 키가 이미